안녕하십니까.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진단부터 치료, 또 종류, 증상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매의 이해고요. 자, 치매란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 발열 이런 것들 하나의 증상이고요.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지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기억력을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언어 능력이라든지 집중력, 또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판단력, 또 길을 찾아가거나 모양을 알아보는 시공간 능력, 또 여러 작업의 단계별로 작업을 세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행 능력, 계산력, 감정 등 여러 가지 능력들을 포함되게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억장애 증상은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 이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잖아, 거시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심해지면 이제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다가, 이제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아주 치매가 심해지면 사람 얼굴도 기억을 못 하다든지 익숙한 길도 헤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이런 기억력 장애 증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젊은 시절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내가 치매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걱정들을 보통 많이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건망증과 어떤 병적인 치매 상태를 구분해 주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는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리 보건소 유튜브 강의, 치매 강의를 들었을 때 2, 3일 후에 최근에 들은 유튜브에 뭐가 있어? 할 때 치매 강의 있어 하고 얘기를 꺼내려면 먼저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머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질문이 왔을 때나 필요할 때 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치매의 경우에는 이 저장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다든지 노화에 의해서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보통 저장은 되는데 출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물어봤을 때 바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옆에서 힌트를 주면 맞다 하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힌트를 줬을 때 떠올리면 그거는 건망증에 가깝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인 걸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평생 겪기 힘든 빅 이벤트를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중요한 일들, 우리가 30년째 중요한 집안 제삿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잃어버리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 대통령 선거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인지를 못하거나 이러면 좀 병적 상태로 보겠죠. 그래서 가볍게 일상적인 것들을 깜빡깜빡하는 거는 좀 건망증에 가깝고, 늘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 또 평소에 겪기 힘든 큰 이벤트들을 잊어버리면 이건 좀 병적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그럼 일시적으로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되게 건망증 쪽에 가깝고, 근데 이게 6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이러면은 좀 병적인 상태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또 일상적인 걸 기억하느냐, 평소 겪기 힘든 빅 이벤트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 또 마지막으로 그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면 내가 겪는, 또 우리 부모님이 겪는, 내 주변에 어르신들이 겪는 이런 기억력 장애가 치매의 위험도가 높은지 안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언어 장애 증상으로 이제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언어 구사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고, 특히 좀 복잡한 얘기들은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다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만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압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 장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가끔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크게 월요일 또 주말 이런 경우는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만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수요일 목요일 때는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사실은 가장 먼저 손상이 되거나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거, 익숙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 결국 지인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을 이렇게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실행장애는 아까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단계별로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행장애 능력이 떨어지면 도구 사용이 둔해지고, 또 취미생활이나 옷차림, 또 외부 사회활동 이런 것들에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늘 중요한 건 근데 잘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익숙치 않아서 원래 잘 못하던 일들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취미로 즐겨하던 뭐 드라마를 자주 보고 음반 기계를 자주 만지는 거 좋아하고 사진기를 만지는 거 좋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걸 둔해지거나 안 하시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에 대한 위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시죠. 이상행동, 이상심리행동.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이 본인들도 아시거든요.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지만 점차 진행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더 악화돼서 아예 외부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지는, 그래서 본인의 세계만 갇혀가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거꾸로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화를 내고 흥분을 잘하고, 그래서 주변을 많이 힘들게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상행동, 이상감정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상담하고 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치매는 하나의 증상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뭐 진압력, 실행 능력, 또 이상행동,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랑 사회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이제 치매라는 거고요. 이러한 치매를 일으키는 병들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래서 어디 강의 나가거나 방송에 나갈 때 알츠하이머 병하고 치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치매는 하나의 증상이고 이러한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병이고, 이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한 특징이 기억력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랑 기억력 장애를 많이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가역적 치매와 가역적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가역적 치매는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가역적 치매는 뇌세포가 직접 손상을 받은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다른 원인들에서 뇌세포가 원활하게 기능을 못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원인을 잡아내서 우리가 교정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역적 치매라고 그럽니다. 대개 비가역적 치매가 한 85%에서 90%가 되고요. 가역적 치매가 한 10% 됩니다. 뭐 수치는 낮지만 사실 우리가 치매가 의심되는 분 중에 10분 중에 1분 정도는 병원에 와서 검사해서 증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면은 절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비가역적 치매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 뇌졸중에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가 쭉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 또 치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되는 치매 치료제 효과에서 이제 녹색 선이 보이시죠? 그런 것들은 어느 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가 치매로 가는 거를 막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치료제는 없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예전에는 치매 단계에 들어섰을 때만 약물 치료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분명하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이긴 하지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물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해 나가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에게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 치료라든지 또 지난 9월 말에 드디어 이제 임상이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치매 신약들이 나오면서 이런 경도인지 장애도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관리는 약물 치료, 그리고 앞서 얘기한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 치료, 그 다음에 환자 상태를 안전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간병보호, 이렇게 세 가지가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약물 치료는 그동안은 증상을 버티게 해주는, 초기 상태를 최대한 말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끌어주는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 28일 날 임상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앞으로 한 2, 3년, 짧으면 2년, 적어도 한 3년 내에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매 질환을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신약의 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에 대해서 뭐 망상, 우울증, 공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치 감기약처럼 기침하면 기침약 쓰고 콧물 나면 콧물약 쓰듯이 여러 가지 약제들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지중재 치료 같은 경우는 요새 비약물 치료에서 많이 나옵니다. 복지관이나 뭐 노인대학, 또 치매 안심센터 이런 데서 많이들 쓰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미 많이 약해진 뇌를 몸에 어떤 투여되는 물질 없이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또는 초기 치매 단계에서 환자를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하나가 아니라 영양 관리, 또 뇌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자극 프로그램, 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인지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운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요법 하나, 미술치료법 이런 거 하나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모두 모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마치 헬스장에 가서 PT 받듯이 집중 관리를 받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일부 병원에서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 말씀드린 이제 환자 막상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증상이 진행이 돼서 치매 단계에 들어선다 하면 보호자분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제 항상 고민이 되죠.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 환자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자꾸 뭔가를 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경도인지 장애 단계는 인지중재 치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동, 또 활발한 두뇌 활동, 그리고 식이 관리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야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 있게 예방할 수가 있고, 새로 머리 쓰는 일에도 공부, 취미를 해야 됩니다. 야, 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또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르신들은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이러면은 한 서너 시간씩 걷지.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운동은 아니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약간 숨찬 정도, 그래서 한 숨을 이렇게 고를 수 있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한 2, 30분은 돼야 실질적으로 심장이나 뇌혈관에 좀 도움을 주는 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고스톱, 뭐 그 다음에 늘 익숙한 것들, 이런 거 장기, 이런 것들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두뇌 활동에 있어서 아주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물론 안 헤어지지만 좀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좀 가볍게 받고 그래야지 의미 있는 두뇌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치매일 때는 일단 스스로 하고 뒤에서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치매를 진단하면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방법,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기 치매 때는 스스로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스스로 여러 가벼운 활동들을 하고,
대신에 뒤에서 가족들이 실수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위축시키지 않고 도와주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요. 이제 중기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안전 제일입니다. 예, 초기에는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활동을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되지만 중기로 넘어가면 물론 기본적인 활동은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환자가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전 위주로 쭉 설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회가 안 되도록 또 그 물건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 넘어지거나 낙상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또 가스불 관리 이런 것도 타이머를 달아서 가스를 한다든 가스회사에 부탁을 해서 냄비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기로 넘어가면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분노나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환자의 무드와 또 환자의 감정에 너무 역행하지 않도록 잘 원하시는 바를 좋아하는 자극들, 좋아하는 음악들, 좋아했던 사진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안정을 취하고 대신에 본인이 아픈 거를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손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계속 신체 일부분을 호칭하는 것들은 계속 말기 치매 환자분이라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40% 정도는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머리를 많이 쓰고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중장년 시기에는 청력 저하, 또 머리 외상, 고혈압, 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잘 안 하시려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청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걷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연세가 더 드시면은 이제 노인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기본적인 신체 활동,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은퇴하시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트워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뇌 손상을 받으면은 급격히 치매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헤드기어나 뭐 자전거 탈 때, 스케이트 탈 때, 또 인라인 스케이트 탈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헤드기어, 머리 손상 방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골고루 음식 섭취하고 아침 식사 꼭 하고 또 젊어서 청소년기 흡연, 음주 안 하도록 관리 잘 해야 되고 운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 나이 드신 이후로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이런 뇌졸중 위험 요인이라든지 신체 위험 요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두뇌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생활하시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오메가3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많은 밝은 색깔의 채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통해서 뇌세포를 좀 보호하는 식사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는 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60 넘어가서 잠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람과 많이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80, 90, 100세 될 때까지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치매 예방에 젊을 때부터 신경 쓰고 관리하시고 혹시 또 증상이 있으면 계속 치료법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나 또 치매안심센터에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한 20분 내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치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대한치매학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기억을 부탁해 검색하면은 한 50여 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치매 증상이 의심되거나 뭔가 의학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나 또 구리시 보건소 같이 위치한 구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감기 증상 중 쌕쌕거리는 우리 아이란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 시민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들어보는 시간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경석 교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민분들이 참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건강특강을 진행한 이래로 역대 제일 많았던 질문이 달렸다고 해요, 교수님. 262개나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수 질문 5개를 꼽았거든요. 오늘 네, 교수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조아윤님의 질문이에요. 크루프의 컹컹거리는 소리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두 번 하다가 이내 그냥 기침을 하기도 하고 간헐적이어서 크루프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받아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특히나 이 컹컹거리다가 가래 섞인 기침을 반복하고 또 저녁보다는 주로 오전에 심하다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수님? 네. 컹컹대는 기침은 크루프에서 특징적인 기침이기 때문에 몇 번 경험하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의료인이 알고서는 명확히 알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루프에서는 컹컹대는 기침 이외에도 쉰 목소리나 숨을 들이쉴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음의 거친 소리, 협착음 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소견이 없다면은 기관지염, 부비동염, 폐렴과 같은 가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젖은 기침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크루프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받기 위해서라도 컹컹대는 기침을 보일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주성님의 질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 종류도 다양하고 기침 소리도 다르다는 거를 특강을 통해서 또 이제 배웠다면서 그래도 아이가 기침을 하고 그럴 때 가정에서 이제 구별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데 궁금한 점은 합병증으로 중염이나 폐렴 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처럼 합병증으로 발병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가요? 크루프는 주로 감기 바이러스, 특히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후두, 기관, 기관지를 통해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바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해부학적 구조를 따라 상기도로 올라오게 되면 부비동염, 중이염 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하기도로 내려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크루프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에 주의를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종희님은 이경석 교수님 건강특강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먼저 감사 인사를 남기셨고요. 아이의 감기 증상과 쌕쌕거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혹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 편의점, 약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예. 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유아 이상에서는 화나가 쌕쌕거리는 경우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흡입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따라서 집에서는 기침 패치라고 불리는 기관지 확장제 패치를 부착하거나 네뷸라이저 등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약제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상비약으로 따로 구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보인다는 자체가 장차 호흡 곤란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쌕쌕거릴 때는 좀 주의를 갖고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전진영 님이 독감 예방 접종이 크루프와 새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네. 예. 독감 예방 접종 시기가 왔습니다. 독감은 고열을 동반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크루프와 새기관지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 접종은 제가 강의해드린 두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중증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접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정은 님이요. 저는 환절기에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감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기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홍역과 같은 공기 감염 외에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말이란 우리가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할 때 나오는 비말이라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분비물에 섞여서 전달됩니다. 이는 약 1m 정도까지 전달되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을 할 때는 팔을 들어 막는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고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그 시민분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앞서 세기관지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모세기관지염과 급성세기관지염 이런 단어들이 네. 동시에 사용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용어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저희 의사들이 막 뒤섞어 쓴다고 해도 보호자분들께서 너무 혼란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이제 그 어떤 증상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쌕쌕거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쌕쌕거림을 떠올리면 천식이 좀 많이 생각나거든요. 네. 그래서 천식과 지금 설명해 준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덧붙여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식은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는 질환입니다. 근데 폐기능 검사는 만 6세 이상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이하에서는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하 연령에서는 환자의 증상, 부모의 가족력, 그리고 환자의 과거력 등을 종합해서 임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환자가 쌕쌕거리는 소견을 자주 보이는 경우 부모님의 천식은 없었는지, 그리고 환자가 아토피 피부염은 없는지, 그리고 환자의 알레르기 특이 항원의 양성인지, 네. 그 외에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아. 그리고 감기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쌕쌕거리는지, 이런 다양한 소견들이 있을 때 저희가 천식이라고 하고요. 네. 2세 이하에서 감기에 걸렸는데 우리가 쌕쌕거리고 이런 숨차는 양상을 보일 때는 모세기관지염 혹은 세기관지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그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넥타이에 귀여운 만화 캐릭터 뽀로로를 맨 넥타이까지 저희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